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시간 단축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내일로 예정됐던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일단 유예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감찰에 들어간 법무부는 해당 지소장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한 채 이틀 연속 운전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는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냥 정부 압박용이려니 실제로는 환자들 곁을 지켜주겠지 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예고대로 오늘부터 무더기 사직을 시작했거든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까지 동시에 대화에 나섰지만 사직서 제출을 막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은 물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교수들도 할 말은 있겠죠. 교수들은 의대 증원 철회 없이는 협상도 어렵다는 입장인데 정부도 머리가 아픕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대통령 긍정평가 이후 1위이자 부정평가 이후 4위거든요.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투가 하나둘씩 쌓이더니 어느새 통을 거의 가득 채웠습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긴급 총회 이후에 제출한 사직서들입니다. 교육 여건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의대생 증원 배정은 당장 멈춰야 한다. 고려대를 비롯해 20여 곳 대학이 참여한 의대 교수 비대위는 긴급회의를 거쳐 이번 주 사직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울산대는 의대 교수 433명이 사직서 제출을 밝혔고 순천향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도 교수들이 이미 단체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52시간 단축 근무를 하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을 하더라도 교수들이 곧바로 병원을 떠나지는 않으며 단축 근무 중에도 중증, 응급 환자는 집중 치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 대란 위기를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으나 실질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돼야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며 하소연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하기로 한 게 내일부터입니다. 하지만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되면 전공의는 물론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더 심해지겠죠. 당장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의료계와 대화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은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이어서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의료계와 마주 앉겠다며 의료 공백과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도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일단 유예됐습니다. 의정 간 대화 국면에 발판이 마련된 만큼 면허정지 처분에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장을 찾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에 복귀하여 의과대학 재학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학업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탄력적인 방안들을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손짓을 내밀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경찰은 또 경찰의 일을 해야겠죠. 우선 고소고발이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간부를 추가 입건했고 의협 간부들의 혐의도 상당 부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강원도 의사회 소속 의사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인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도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추가로 확인할 내용도 일부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우리 강원도에 있는 인물 한 명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대활하겠다는 정부가 뒤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강압하게 압박하고 의사와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대표 김호 씨도 경찰에 첫 소환됐습니다. 기 씨는 집단 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일명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글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 70여 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 정보가 담겼습니다. 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도 의료계 건전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을 의사 면허가 있는 인물이 유출한 것으로 파악해 곧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총선 빅데이터 톡톡 시간입니다. 여야 모두 민생정책 경쟁 불이 붙었죠. 의대 정원 확대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긍정평가 여론을 등에 업고 이 문제 뚝심 있게 밀어붙여 왔었죠. 빅데이터 호감도로 민심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전공의 파업 한 달 넘게 이어졌지만 줄곧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구체적인 증원 비중이 확정이 됐고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그 기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기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긍정평가 80%에서 40%까지 반토막으로 줄어들었고 부정평가는 늘면서 찬반 여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강대강대치를 이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와중에 휴일인 어제 갑자기 긍정지수 70%까지 반등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자 역할로 나섰고 대통령도 면허정지 처분에서 한 발 물러선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 부문에선 한동훈이나 협의, 논의와 같은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고 이 부정 연관어는 그 숫자 자체가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직접 나선 건 정권 지원론에 힘을 더 실으면서 견제론을 잠재울 핵심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통령 부정평가 높아지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4년 전 총선 직전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당시에는 선거 3주 앞두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55%까지 오르고 부정은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요. 정부 지원론에 힘이 실리면서 여당 민주당이 과반 의석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대통령 부정평가 한 달 사이 58%까지 올랐고 긍정은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요. 대통령 지지도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더 떨어지고 민주당은 조금 더 오르면서 두 정당 격차 더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3주 연속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작은 소식에도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요. 민지숙 기자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민심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 기자, 일단 주말 사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여당에서는 이번 선거 잘못하다가 망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이제 16일 남았죠. 의료 공백 문제로 민심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이번 갈등만 잘 수습을 한다면 기울어진 판세가 의료 대란 해결로 반등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협상하는 신용을 버리는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재가 됐습니까? 네, 중요한 건 2,000명 숫자 증원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이 숫자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상태인데요.
어제 교수진들 직접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 처리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죠. 이 숫자 조정이 되지 않는 한 여당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상황을 보면은 여당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 심판론 지난 총선 때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네, 일단 지난 총선 때는 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굉장히 컸었죠. 그랬죠. 이 때문에 집권 여당에 평소보다 많은 표를 몰아줬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렇게 60%를 넘어선 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정부 심판론이 그대로 표심으로 쭉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는 이 선거 직전에 양당의 지지율 격차도 15%포인트까지 크게 벌어졌거든요. 민주당의 승리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양당 지지율 격차 현재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막판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실 발 악재 속에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본격적인 서울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김도영 기자가 그 분위기를 담아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바쁜 출근길 직장인들을 향해 인사를 건넵니다. 한 위원장이 여의도 출근길 인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간 찾았던 지역들과 달리 인파가 몰리진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위원장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싸늘한 서울 민심에 한 위원장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이곳 서울 중구 성동구는 국민의힘이 지원하는 한강벨트 가운데 한 곳으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략 지역으로 꼽힙니다. 실물과 경제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누굽니까? 윤희숙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윤희숙의 실력을 의심하지는 못합니다.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도 한 위원장과 함께 이해훈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정당 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는 만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현 위원장님께서는 후보님을 지지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지지하세요. 우리 오로지 국민의 미래. 이 밖에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모두 가져간 서울 강동구에서도 거리 인사를 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울산과 낙동강 벨트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여권 강세 지역인 낙동강 벨트를 찾아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단 875원 발언을 소환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유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새벽 출근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거제는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험지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멀리 거제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위원장은 5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인 경남 창원을 찾아 총선 승리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확실히 기비 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 표를 책임진다 아시겠죠? 현장을 함께 찾은 백승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도 민주당과의 연합을 강조하며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더불어 몰빵 정신으로 국민들께 몰빵하겠습니다. 경남 김해를 찾은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적정가격 발언을 소환해 날을 세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옷 이쁘십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뭔 일이 되겠어요. 오늘 하루 경남 거제와 창원, 김해, 양산 등 낙동강 벨트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정권 심판을 외친 이 위원장은 내일부터 다시 수도권 공략에 나섭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중도층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여야 모두 민생을 꺼내들었습니다.
거대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넘어 당장 유권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지율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당내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하겠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또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법 개정 등의 추진 방향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민생 자산 형성 지원 공약들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전략에서 민생경제 파탄을 강조하며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월 3만 원 청년 패스 등을 주요 민생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코로나 때 가구당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지급했더니 경제가 확 살아났죠. 가구당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하는데 예산 13조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여야는 민생 공약을 서로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기본소득 이념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급하게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재원 마련 현실성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총선을 16일 앞두는 각 당의 치열한 선거 전략,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부터 보죠.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 민주당을 때릴 때 운동권 청산으로 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앞서 보신 것처럼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민감하게 느끼시겠지만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정치는 민생입니다. 지금 저쪽 얘기는 무조건 정권 심판만 계속. 이제는 민생이라는 겁니다. 민생에 방점을 찍듯 최근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위도 출범시켰습니다. 정 기자가 취재해보니까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 쭉 계속 전략이 바뀔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관계자는 MBN에 정부 여당답게 민생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물가 등 민생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야권이 밀어붙이는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같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 심판입니다. 한국 경제가 추락 중이고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를 잡는데 아무 관심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뭡니까? 야당은 이 기조를 큰 줄기로 해서 민생도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이 그 일환입니다. 여당과 비슷한 포인트로 전략을 구성했지만 우선순위가 서로 다른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N에 민생을 파탄으로 내몬 윤 정권 심판 기조는 변함없다며 여당이 이제 와서 민생을 강조한다는 건 그동안 민생 안 챙겼다고 자인하는 어불성설이라 비판했습니다. 늘 나오는 말이지만 그럼 돈은, 재원은 어디서 구하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은 SNS에 이재명 대표가 또 시작했다. 본인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생색내고 있다. 김포공항 이전도 선거 앞두고 막 던진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너 나올 것 없이 공약, 선심성 공약 내놓는 거 여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대 총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양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앞다퉈서 약속했습니다.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정말 말 그대로 선심성 공약의 끝판 경쟁이었습니다. 하도 선거 때만 되면 뭐 얼마를 투입하네, 세금을 깎아주네 반복되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그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의문을 갖고 있기. 선거철만 임박하면 쏟아지는 민생 정책과 포퓰리즘, 구호에 그칠지 실제 이양까지 될지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오는 공약만 다 이루어지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급박했던 후보 교체와 공천 취소 사태를 겪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연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각오인데 당초 지도부가 강조한 낙관론 자체는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 바로 앞에서 200석도 아닌 300석 발언을 한 후보도 나왔거든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본선 대진이 확정된 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훈풍을 타는 모습이지만 읍소 전략을 택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 합이 적어도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획득한 의석수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지 22대 국회의원 구성 주도권을 진다. 서울 강북을 후보 교체와 세종갑 공천 취소 사태까지 민주당 내 악재도 있는 만큼 몸살이기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실제 개인적 총선 낙관론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는 공문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호조 속 기대 섞인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윤석열 심판의 목소리는 큰 쓰나미가 돼서 4월 10일 반드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가 이기면 민주당 300석입니다. 험지에서의 승리 의지를 나타낸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는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며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 놈만 팬다. 영화 주유소 습격 작전에 나왔던 대사죠. 조국 혁신당이 이 기조를 따라가는 걸까요?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상관없는 정보를 보고하는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 연일 검찰 때리기에 나서며 당의 선명성을 더 부각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선 이 한 녀석이 바로 검찰인 거죠.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이 2016년부터 압수수색으로 얻은 정보를 내부 서버인 디넷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폐기가 원칙인데 이를 활용하는 건 민간인 사찰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디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는 아예 내부 규정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운영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부터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며 지지세 결집을 노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국 혁신당의 발빠른 행보에 더불어민주연합도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검찰 수뇌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불법 사찰 사법 리스크, 불법 사찰 게이트라고 할 만한 대형 범죄 그리고 조직적 범죄입니다. 명확한 노선으로 인기를 끄는 조국 혁신당과 이를 따라잡아야 하는 더불어민주연합 간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선거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개 정당에 500억 원이 넘는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반가량을 나눠 가졌고 양당의 위성정당도 수십억 원씩의 보조금을 받았죠. 돌풍의 주인공인 조국 혁신당은 그럼 얼마를 받았을까요? 이병주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은 올해 501억 9,7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의 선거권자 수와 계상 단가를 곱한 겁니다. 이 돈은 국회의원 수와 지난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88억 원, 국민의힘은 177억 원을 받게 됐고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도 현역 의원이 10명 이상씩 포함돼 각각 28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성과 장애인 후보를 일정 기준 이상 추천한 양당은 6억 원가량을 더 선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인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는 각각 30억과 26억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이에 현역 의원이 1명 부족한 개혁신당은 9천만 원을 받았고 지난 선거에 출마했지만 현역이 없는 기후민생당은 10억 원가량을 보조받게 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자유통일당 모두 현역 의원이 1명으로 같았지만 지난 선거에 불참한 조국혁신당은 지원금이 2천만 원에 불과한 반면 진보당은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4.10 총선 격전지 속으로 오늘은 경기 부천 을입니다. 현역 32 의원이 이곳에서만 내리 3선을 지냈었는데 이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 소속으로 출마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새로운 미래까지 3자 구도가 형성된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 김기표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현역의 쐐기일지, 뉴페이스의 반란일지 표선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은 전통적으로는 진보세가 강하지만 이곳 경기도 부천 을은 그중에선 진보세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선거에선 서른 의원이 진보 계열에서만 내리 3선을 했던 곳이지만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새로운 얼굴들이 공천되면서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속으로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부천을 바꿀 수 있는 적임자다 생각하는 경험과 말하자면 경륜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출신의 김기표 후보는 풍부한 법률 경험과 신인의 참신함을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라든지 구청장 출신이자 재선을 지낸 박성중 후보는 행정가로서의 면모와 재건축 성과를 내세웁니다. 버스 전용 사선을 제가 기한을 했고요. 서초에 한 70군데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재건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부천 을에서만 3선을 지낸 서른 후보는 지역에서 증명한 성과가 강점입니다. 부천을 지나가는 고압선이 있었습니다. 한전과 협의를 맞춰서 지중화를 하도록 정리를 해냈습니다. 민심은 지역 수건 사업을 실천으로 옮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투입되는 예산만 4조에 달하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부천 영상문화단지는 지역의 애물단지입니다.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로만 영상단지 옛날 말이지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김기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온 가운데 서른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더더 뜨거워지는 총선 이야기 서영수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지만 이게 끝이 아닌 듯합니다. 어떻게 된 게 이미 결정된 후보들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나왔다고요? 네, 회계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민주당 후보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천이 취소된 세종갑 이영선 후보 말고도 부천을 김기표, 청주 상당 이강일 후보 등도 갭 투기 의혹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현명하게 갭 투기한 후보들은 모두 다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분들 갭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두 사람 모두 허위 사실이다, 흑백 선전이다 이렇게 즉각 이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거론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은 장진영, 박덕흠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왜 아무 조치도 없이 침묵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는 여야가 아주 유독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LH 투기 의혹 기억하실 텐데요. 예, 기억납니다. 이 사건 직후에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바 있습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 선거 전체 판세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그래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그 민주당 이영선
후보 공천 바로 취소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영선 후보가 있었던 곳, 그러니까 세종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세종갑에서는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의 2파전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세종은 2012년 이후에 줄곧 민주당 측이 차지해온 야권 강세 지역인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선만큼은 안 된다, 이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당을 놓고 경쟁 중인 국민의힘한테 뺏기는 것보다는 낫다 이건데 뭐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김종민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거세게 비판하다가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는 김종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글이 올라오는 등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적도 싫고 뭐 이들 입장에서는 배신자도 싫고 뭐 이런 거네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반드시 조국을 아홉하자, 구하자 이네요. 재밌습니다. 네, 최근 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지금 기호 9번을 받았는데요. 조국을 구하자뿐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숫자 9를 활용한 문구를 만들어서 재밌습니다. 기호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 6번을 받은 새로운 미래도 You can do it 같은 문구로 기호 홍보전에 가세했는데요. 이번 총선에 등록된 정당만 무려 40개에 달하다 보니까 각 정당마다 유권자에게 기호를 각인시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디어가 톡톡 튀네요. 지금까지 총선 톡톡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나흘 전에 조기 귀국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지만 그 회의 일정이나 장소 등 세부 정보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기밀이라면서요. 안 그래도 이 대사를 부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급조했다는 의혹이 일었었죠. 야권은 당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김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 속에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과천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6개국 공관장과 4개 유관부처장이 함께하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는 이번 주 후반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조기 귀국을 위해 회의 자체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 정부는 아직 세부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합동회의 개최 전 공관장들이 유관부처와 개별적으로 만나고 방산업체를 둘러보는 것도 회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은 이 대사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범죄 핵심 피의자의 도피와 비호를 멈추고 당장 이종섭 호주 대사를 해임하십시오. 외교부는 이 대사의 출국 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국내에 머물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이틀 연속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한 4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가 하면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주차하기도 했다네요. 주거지에서는 합성 대마까지 발견됐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검은색 SUV가 도로 한가운데 멈춥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이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와 3분가량 움직이지 않더니 느린 속도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합니다.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운전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음주가 안 나서 딴 걸로 한번 체크해본다고. 음주운전이 아니었는데도 비틀거리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합성 대마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그젯밤 9시쯤에도 차를 몰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경찰에 임의동행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마약 가니시아 검사에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등에서 마약을 발견하지 못해 귀가 조치했는데 A씨가 이튿날 마약에 취한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아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병원의 과다 처방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범죄인은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통해 사회로의 안전한 복귀를 돕는 보호관찰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지소장이 검정고시를 도와주겠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분에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소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직 보호관찰지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지소장 5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과거 보호관찰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10대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검정고시를 도와주겠다며 B씨와 수년간 만남을 이어왔고 지난 21일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와 차량 등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오늘 구속했습니다. 하루 연관하셨는데 나오시진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연관했으니까요. 예.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착수해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종합해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여자친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여성의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차림을 한 남성이 맨발로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옵니다. 잠시 후 경찰관과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남성이 나온 건물로 들어가고 누군가 실려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놀랐는데 나오니까 경찰이 있어서 당황했어요. 가슴 부위를 찔린 남성의 여자친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여성의 어머니도 옆구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피해 여성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 머물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자친구와 동거한 피의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찾아온 뒤 모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는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주먹과 발로 위협하고 심지어 택시를 탈취하려고 했던 60대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기사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운전 중 폭행을 하면 가중처벌되죠.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말 저녁 시간 길가에선 남성이 택시를 잡아탑니다.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가는가 싶더니 몇 마디를 주고받고선 갑자기 기사에게 손찌검하려 듭니다. 분이 덜 풀렸는지 발길질까지 해댑니다. 택시기사는 차를 세울 수도 없는 곳이라 운전대만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빨리 이제 가라 하니까 속력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길질 하려고 일하기 때문에 뒤로 돌아보면 순간 사고 위험성도 있고. 요금도 내지 않고 내린 남성은 뒤늦게 카드를 꺼내 계산했지만 밖에서도 욕설과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기사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면서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습니다.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가지고 잠이 지금 잘 안 옵니다. 방송에 담을 수 없는 인기 모독적인. 정신적 충격에 택시기사는 사흘째 운행을 못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60대 승객은 기사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기후 위기 시계를 아십니까? 3년 전 세계 곳곳에서 설치될 때 우리도 뒤질세라 서울에 처음 등장했고 인천, 부산 등 전국 10곳에 설치돼 있는데 이 시계를 보면 현재 5년 4개월 정도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걸까요? 참, 이 시각을 표시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해외에 매년 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122일 11시간 26분 13초. 인천시청 앞에 설치된 일명 기후위기 시계입니다. 3년 전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0곳에 설치됐습니다.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숫자가 무슨 뜻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표시된 시간은 산업화 시작 당시 12.9도였던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가는데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시계가 0이 되면, 다시 말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4.4도가 되면 폭염이 8.6배 자주 발생하고 해수면은 최대 77cm 상승하는 등 7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그러니 시간만 표시될 뿐 이런 설명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체적인 건 시계를 설치한 공무원도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담당 공무원이긴 한데 제가 일단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만족할 만한 그런 거는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다고 공짜도 아닙니다. 각 지자체는 독일 기후변화연구소 MCC로부터 단순히 이 시간을 표시하는 대가로만 1년에 110만 원을 지불합니다. 시계 하나당 최소 1,200만 원인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남은 시간이 확실한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 2월, 지난해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52도 올라가 버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마다 온도도 다르고 재앙 경고도 다르지만 우리나라 10곳에서는 인력도 돈도 세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테러를 저지른 핵심 용의자 4명이 러시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얼굴과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귀가 잘린 상태였죠. 아예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도 있었는데 고문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의 핵심 피의자 4명의 모습이 러시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얼굴에 피가 묻은 상처가 그대로 굳어 있거나 눈 주위가 부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시퍼런 멍자국도 보입니다. 한쪽 귀에 커다란 붕대를 감거나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한 테러범도 있습니다. 러시아 친정부 성향 SNS에 이들을 구타하고 전기 충격기와 망치 등을 이용해 고문하는 영상이 올라온 점에 비춰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약 2개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면 피의자들은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3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공연장에 비상구가 잠겨 있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한 생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비상구가 잠겨 있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Много людей тоже пытались найти выходы, причем разные. Кто-то пытался залезть на крышу, кто-то пытался уйти в какие-то подвалы, кто-то просто прятался за стенками или оставался в зале.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비상구 계단에 시신 여러 구가 쌓여 있었다며 연기 흡입으로 숨진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테러를 벌였다고 주장한 이슬람 국가 IS는 총격을 가하는 90초 분량의 테러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당시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했던 탱크 부대를 시찰하며 전군의 본보기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부대원들에게 흰 쌀밥이 차려진 식탁도 보여줬죠. 누구 보라는 걸까요?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 해외 언론들,
권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란 구호가 적힌 탱크들이 고속으로 장애물을 돌파합니다. 이 장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쌍안경으로 지켜봅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에 첫 진입한 탱크 부대 지도에 나선 김 위원장은 공격과 방어 계획을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군대의 영성과 용감성의 상징 부대인 제105 탱크 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체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부대 식당을 찾아 부대원 식사 모습을 지켜보는 등 생활 여건에 관심을 쏟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흰 쌀밥과 국, 삶은 달걀과 같은 반찬이 식탁 위에 차려진 모습을 부각해 보여주었습니다. 부대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명시함으로써 김정은 중심의 유일 영도 체계 강화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공수부대 훈련 등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군사 활동이 잇따라 포착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기시다 일본 총리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북과 일이 물밑 접촉을 통해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겠죠.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빠른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의 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문제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조건으로 달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했지만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今ご指摘の報道については私はまだ承知しておりません。日朝関係、拉致問題等の諸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トップの会談が重要であると。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물밑 접촉 과정이 공개된 건 이례적입니다. 이런 공개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관계 개선을 목표로 실제 새로운 어떤 협상을 벌일 의지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개한 부분이 또 한미일이 공조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삼국 관계에 균열을 내기 위해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지만 여기서 더 나빠지면 건설사들의 부실이 최대 8.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상상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먼저 김경기 기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최고 39층 광안대교 뷰를 자랑하는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이달 입주와 함께 선착순 특별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금 분납에 잔금 7개월 유예를 내걸었지만 인기인 고층도 미분양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고층 바다뷰, 고급 마감재 등을 앞세워 올해 초 후분양에 나섰지만 대거 이달돼 준공후 미분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안대교 뷰를 선호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직 저층 쪽에는 좀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위층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아있어요. 인구 328만 명,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 1월 말 기준 1,174가구로 한 달 만에 33%나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를 앞지른 것으로 미분양 3채 중 1채는 다 짓고도 팔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입니다. 정부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계약하면 양도세, 종부세 계산 때 주택수에서 빼주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늘고 있는 겁니다. 대구 역시 1,000가구 넘게 준공후 미분양이 쌓여 있는 가운데 올해만 2만 가구가 입주에 들어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제를 건드려서 취득세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보유세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업무 상업용은 물론 비교적 안전한 주거용 건물까지 악성 미분양 위험에 노출되면서 건설사의 올해 자진 폐업 신고 건수는 벌써 1000건에 육박하며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이 악성 미분양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건설사와 저축은행은 물론 뒤늦게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든 소액 투자자들의 발목까지 잡고 있거든요. 전 재산을 투자한 개인들은 집까지도 경매에 넘어갈 처지입니다. 이어서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자산운용회사 앞. 투자를 계속 검토해달라며 97세 할머니까지 찾아와 목소리를 높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한 주택개발업체가 2022년 초 청년들을 위한 코리빙 공유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자산운용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주택개발업체의 말을 믿고 개인 투자자 10여 명도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결국 사업은 자초위기입니다. 저희 50억은 12명의 전 재산이고 평생 모은 돈이고 이게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는 진짜 오두 갈 데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투자금 해소될 줄 알고 그냥 돌려 하고 있어요. 더 이게 눈덩이처럼 부풀려지고 또 주변의 신용도 다 떨어지고. 보통 소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은 개인들이 토지 매입 비용의 10에서 15%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금융기관이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돈줄이 막히면서 잔금을 내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낸 계약금은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약금만 치르고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결국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결국 계약이 해지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금융당국은 PF 부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전 재산을 잃은 개인 투자자들은 하소연할 곳도 찾지 못한 채 줄파산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쓰는 휴대전화 요금은 서민 물가와도 직결되죠. 조만간 이동통신 3사 모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통신사를 갈아타면 지원금도 준다는데 가계 통신비 부담이 정말 낮아질까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건 그대로입니다. 조삼모사인 거죠. 정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한 달 통신비를 물었습니다. 4, 5만 원대 나옵니다. 시장에 나가면 물가도 비싼데요. 요금까지 부과돼서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6만 5천 원짜리 쓰고 있는데 3만 5천 원짜리가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 바꾸려고 합니다. 이처럼 고물가로 힘든데 통신비 부담도 크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겠습니다. 지난 1월 KT가 가장 먼저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새 요금제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통신사를 갈아타면 지급하는 전환 지원금도 최대 33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최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하고 그마저도 구형폰 위주여서 현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본인이 공문 갖고 오시면 모델이 일단 최신 모델이 아니에요. 다 좀 지난 모델들이라서 그래서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SPC 그룹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룹 오너인 허영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개막한 2024 프로야구가 시작부터 신바람을 냈습니다. 개막 2연 전에 무려 18만 명이 넘는 야구 팬이 몰렸는데요. 펑펑 터진 홈런과 멋진 수비,
사상 첫 900만 관중 시대를 예감케 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SSG 내야수 박성환이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며 병살 수비로 게임을 끝내자 다음 날 롯데 윤동희가 펜스에 몸을 던져가며 안타를 훔쳐내 인천 관중에게 수비의 묘미를 선사합니다. 창원에 선 연이틀 진기록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경기가 평행선을 달리던 9회 초 2사에 등판한 NC 이용찬이 주자를 견제로 잡아내 이닝을 마칩니다. 뒤이은 9회 말 NC의 데이비슨이 데뷔 첫 안타를 끝내기로 장식하며 43년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공 하나 던지지 않은 승리 투수가 탄생했습니다. 개막전부터 기록의 희생양이 된 두산은 다음 날 정수빈이 역대 42번째 1회 초 선두 타자 초구 홈런을 때려내며 복수 열전을 치렀습니다. 9경기 동안 18개의 홈런을 쏟아낸 타자들의 뜨거운 방망이는 12년 만에 KBO 마운드에 선 류현진에게도 매서웠습니다. 경기 전 깍듯한 인사로 예우를 표한 LG 타선은 승부는 냉정하다는 듯 안타 6개와 볼넷 3개를 쏟아내며 괴물의 복귀승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력이 평준화되며 시작부터 각 팀의 전력 질주에 명장면이 쏟아진 프로야구. 오늘 경기는 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전 좌석이 매진되었습니다. 주말 9경기에만 18만 명을 불러 모은 뜨거운 관심 속 900만 관중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맑고 포근했던 어제를 뒤로하고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 산지의 많게는 60mm 이상, 충청 이남 지역에 5에서 40mm, 서울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를 따라서 많게는 2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 지역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영남 해안과 제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6도, 부산은 8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